부처님 오신 날 특집 포항의 천년고찰 우어사.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하승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불기 2567년을 맞는 석가탄신일이었죠. 포항의 유서 깊은 사찰들에서도 석가탄신일을 맞아 연등 행사 등 다양한 불교 행사를 개최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했는데요. 그중 우리 지역민 분들의 많은 발걸음이 닿았던 한 사찰을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천년의 역사를 품은 사찰 우어사입니다. 흔히 천년고찰이라고 하면 신라시대에 창건된 경주의 불국사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포항에서도 이 신라시대의 역사적 인물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천년고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어사가 간직한 천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요. 천년고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채워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지역학연구회 권용호 연구위원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지역학연구회 권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천년고찰 우어사입니다. 이 우어사가 어떤 절인지부터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어사는 우리 지역분들이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그쵸? 그런 이제 사찰인데요. 포항 남구 오천읍 그 운제산 자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신라 26대 왕인 그 진평왕 때에 자장율사가 창건을 한 절입니다. 창건 시기는 정확하게는 지금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대략 신라 진평왕 579년에서 이제 621년 사이에 창건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40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네,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무려 1400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절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이쯤에서 우어사라는 사찰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우어사 부주지 성주스님의 이야기와 관련된 해공스님과 원효스님 설화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해공스님, 좀 쉬었다 갑시다. 아휴, 쉬었다 가자니 얼마나 걸었다고 쉬었다 가자고 하는 게인가. 원효, 자네 당나라 유학길에 오를 때도 이리 엄살을 피웠는가. 내게 도력 대결을 신청한 사람이 누군데 말이야. 저 계곡이 보이는 데까지는 가야 이 사람 없는 곳에서 도력을 펼칠 게 아닌가. 아이고, 나이도 많으신 스님이 발이 이리 빨라서요. 자, 산 깊숙한 곳에 들어왔으니 그동안 거리도 자랑을 했던 원효 자네 도력 실력 한번 뽐내보게. 스님,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도력 실력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도력 실력은 만큼은 스님보다 한 수 위일 거요. 어디 보자. 자, 저기 헤엄치는 물고기 보이시지요? 그래, 보인다. 이 물고기를 어찌한단 말이냐. 제가 이놈을 이렇게 잡아서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허허, 이 종이 산채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 말이냐. 그래서 이제 어찌할 참이냐. 자, 보시오. 내 이제 똥을 싸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를 산채로 싸는 걸 한번 보여드리리다. 자, 보이시죠? 내가 똥을 싸지 않고 방금 먹었던 물고기를 쌌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님? 그게 자네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도력 실력이란 말이지. 그럼 나도 똑같이 한번 해보지. 자, 나도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야, 아이고 맛있다. 자, 이제 나도 똥을 싸지 않고 산물고기를 싸면 되는 거지. 자, 보시게. 내 똥을 싸지 않고 자네처럼 물고기를 쌌니. 아니,
물고기 2마리 가운데 1마리만 물기를 뚫고 올라갑니다, 스님. 그게 내가 금방 싼 물고기일세. 아니지요. 저 물고기가 바로 내가 싼 물고기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가? 아무렴 어떤가? 이 물고기가 저렇게 살아 펄펄 뛰는 모습이 보기 좋구만. 그렇습니다. 해공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사사로 옮겨서 사셨는데 그 원효 스님께서 이제 여기 계시면서 같이 선문답도 하시고 주회를 다시다가 모르는 게 의심나는 게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그러니까 물어보니 해공 스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해답을 주시니까 그래 원효 스님께서 스승같이 모시고 살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원효 스님과 해공 스님께서 법력 대결을 하시면서 물고기를 이제 삼키시고 냇가에 있는 물고기를 삼키시고 똥을 누시게 됩니다. 똥을 이렇게 누시면서 물고기가 한 마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또 다른 물고기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힘차게 위로 올라가는 물고기를 보고 해공 스님도 저 고기가 내 고기다. 원효 스님도 저 고기가 내 고기다. 그래서 나 오자를 써가지고 저 고기가 내 고기다는 그래서 오어사가 된 겁니다. 고기 어자에. 네, 오어사라는 절의 이름의 유래에 관련한 설화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저는 처음에 딱 이 오어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뜻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발음도 굉장히 쉬워요. 오어사가 어떤 한자를 썼는지 또 뜻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사가 이제 창건 당시에는 오사라는 절 지금의 이름이 아니고요. 항사사라고 이제 불렸습니다. 아까 네네. 방금 부주지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항사라는 뜻을 보면요. 항이라는 한자는 항상 항자를 쓰고요. 네. 사자는 이제 한자로 모래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항사라는 뜻이 항하강의 모래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항하강은 어떤 강인지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짐작이 가시는지요? 항하강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강은 아닌 것 같고 왠지 외국어가 좀 한자로 번역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느 나라에 있는 강인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항하강은 인도의 겐지스 강을 말합니다. 네. 네. 겐지스 강을 한자로 이제 옮기면은 항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하라는 뜻은 항하강의 모래, 즉 겐지스 강의 모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겐지스 강 전체 길이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2,500km 정도가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길이가 494km 정도 되니까 강의 길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서울 한강의 거의 5배라고 하니까 네네. 겐지스 강이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겐지스 강의 모래라고 하면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절 이름을 이제 항사사라고 한 것은요.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수행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예, 이름했다고 하면 되고요. 네. 또 실제로 오사에서는 정말 많은 그 수행자들과 고성들이 예,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설화에서 나온 그 원효 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 시대의 고성인 의상대사 그리고 자장율사, 해공스님 등이 오사에서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다 아는 스님들이 이 오어사에서 수행을 하셨군요. 그만큼 유서가 깊은 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아까 설화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스님들은 원래 육식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방금 들었던 이야기는 스님들이 물고기를 먹고 용변을 보셨는데 살아있는 채로 물고기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나온 이야기는 이제 오사 유래에 관련된 그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오사에서 수행을 하던 이제 원효 스님과 해공 스님이 어느 날 계곡에 놀러 나오셔서 도력 대결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물고기를 산채로 이제 잡아 먹은 후에 두 분이서 용변을 보시게 되는데요. 네. 방금 먹었던 물고기가 산채로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해공스님의 물고기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데요. 원효스님의 물고기는 힘이 없어 물 위를 둥둥 떠나기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사라는 이름의 유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해공스님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두고 내 물고기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내 물고기라는 말을 한자로 이제 표현해 보면은 나오자에 물고기 여자를 쓰게 됩니다. 아, 내 물고기 한자 나오에 물고기 어를 써서 바로 오어사가 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원효 스님과 해공 스님의 재미있는 일화를 바탕으로 이 오어사 이름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일화는 구체적으로 좀 기록으로도 남아 있는 건가요? 네네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전래가 된 건데요. 이 최초의 기록은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일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나오는데요. 아, 네. 일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가 삼국시대의 대표 역사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그 사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사는 삼국사에 나오는 절 중에서 현존하는 그 몇 안 되는 그런 사찰입니다. 네네. 그 오사의 기록은 삼국유사의 이해동진이라는 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시오어라는 표현으로 그 오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시오어의 한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네. 너여자, 똥시자, 나오자, 고기여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너의 똥은 나의 고기, 혹은 너는 똥을 누웠고 나는 고기를 누웠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해공 스님이 원효보다 이제 나이가 많고 수행을 오래 한 스님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시오라는 말은 해공 스님이 원효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너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원효에게 너는 아직 나한테 멀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는 용변을 넣었지만 나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넣었다. 더 수행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이 가벼운 농담의 깊은 가르침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항사사에서 해공스님께 원효스님이 불법을 배웠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해공스님과 관련해서 전해진 일화가 또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해공스님이 이제 어렸을 적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범상치 않은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해공 스님을 얕잡아봤다가 된통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 도력이 보통 도력인 줄 아느냐? 뭐냐 자네가 잘 모르겠지만 내 도력은 이 어렸을 적부터 부렸다고. 아니 스님,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신통력을 부리시고선 저한테 말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 스님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 않았소? 그렇지. 내 노파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 전진공 양반 댁에 얹혀 살았는데 그때도 내 이 도력으로 주인 양반 엉덩이에 난 종이도 싹 고쳐주지 않았나. 아이 스님, 어렸을 적부터 범상치 않았던 모양이요. 아니 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없긴 왜 없어. 전진공 양반이 벼슬길에 오른 동생한테 자기가 아끼던 매를 선물로 준 적이 있네. 그런데 그 매를 선물로 주고 나서 밤새도록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해공 스님께서는 무얼 하셨습니까? 무얼 하긴, 내 도력으로 주인 양반이 동생한테 선물로 준 매를 갖고 와서 바로 가져다 드렸지. 아유 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깨우침 많이 주십시오. 해공과 원효의 대화를 통해서 해공 스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해공 스님 관련해서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까요, 위원님? 네, 이제 방금 전해드린 이제 그런 이야기 외에도 해공 스님께서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걸핏하면 이제 우물 속에 들어가서 몇 달씩 나오질 않았는데요. 우물 속에서 나올 때면 몸이 옷이 하나도 이제 젖어 있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유추를 해보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 말로 비유를 해보면 해공 스님께서는
인사 아니면 SNS 인플루언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두의 관심을 끄는 예.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원효 스님은 우리 한국 불교 최고의 사상가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원효 스님보다도 해공 스님이 한 수 위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유일하게 이 가르침을 청한 이가 바로 이 해공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원효 대사께서 이제 불경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언제나 해공 스님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당대에 이름난 학생 내지 고승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스님들의 일화가 전해지면서 오어사가 좀 더 범상치 않은 느낌의 절로 여겨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어사의 문화재와 관련한 오어사 부주지 성주 스님의 설명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오어사는 대표적인 유물로는 보물로 지정된 오어사 동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원효 스님 사갓이 있고요. 동종은 보물 제 1280호입니다. 고려 고종 4년인 1216년에 제작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효 대사의 사갓은 높이 약 한 30cm 되고요. 지름은 45cm 정도 됩니다. 시루라기 같은 풀이를 소재로 하여 짠 폭이 드문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어사의 전설로 내려오는데요. 오어사는 대대로 내려오는 3가지 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가지 보물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숟가락과 장검 그리고 머리에 쓰는 대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 보물들은 원효대사가 오어사에 기가하시다가 이 보물들이 영구히 오래도록 보존하면 절도 오래도록 영속하리라라고 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보관을 소홀히 해서 현재 숟가락의 손잡이는 분실되고 장검은 즉 긴 칼은 해방 후에 도난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간은 소홀히 보관하여 태반이 마모되고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어사에 가서 원효를 만나다. 황동규. 원효가 쓰고 다녔다는 잔실뿌리 섬세히 엮는 삭간 모자의 잔해. 대웅전 한 구석에서 만난다. 원효의 숟가락도 만난다. 푸른색 굳어서 검게 변한 노똑 다시 물가로 나간다. 오늘따라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호수에선 원효가 친구들과 함께 잡아 회를 쳤을 잉어가 두셋 헤엄쳐 다녔다. 한 놈은 내부란 듯 내 발치에서 고개를 들었다. 생명의 늠름함 그리고 원효가 없는 것이 원효절다웠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황동규 시인이 쓰신 오어사에 가서 원효를 만나다라는 시의 한 구절 듣고 왔습니다. 시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원효가 썼던 삿갓과 숟가락을 오어사에서 볼 수 있나 봐요. 네네. 그 오어사에는 지금 현재 이제 7세기에 원효 대사께서 썼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고요. 네. 또 원효 대사가 썼다는 숟가락도 남아 있습니다. 와, 원효 대사가 썼던 삿갓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종이와 실을 이용해서 만든 삿갓이던데 그 형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네, 그렇죠. 정말 낡은 모습의 이제 이 삿갓이 오사의 이 성모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효 대사가 직접 썼던 물건 그리고 손길이 닿았던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면 역사 속의 인물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삿갓이나 수저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아쉽게 느껴져요. 네. 예. 그래서 오사에서 이제 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를 들어보니까 앞서 이 오어사라는 절이 더 생생하게 그려지는 느낌인데 오어사에서 더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사에서 이제
오사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유물이라고 한다면요.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동종이 있습니다. 네. 포항 오사 동종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1998년에 보물로 지정된 고려 후기의 범종입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포항의 오어사 동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 범종은 그 높이가 93.5cm, 구경이 61cm 정도 되는 종인데요. 네네. 고려 후기 범종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네. 1995년 11월에 절 앞에 저수지 공사하는 그 도중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해서 출토된 후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원에서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쳐서 1997년 7월에 오사로 다시 돌아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범종은 그 표면에 그 문자와 연꽃 문양, 빛현상 등에 정교하게 장식되어서 예술미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이 종에서 이제 특히 주목되는 것은요. 온반이 반매혼으로 보이는 범문자가 이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3세기 후반에 이제 일부의 종에서만 이런 문자가 발견되기 때문에 상당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또 종 몸체에 보면은 1216년에 제작됐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려 후기의 범종 연구에 아주 훌륭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고려시대의 동종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품고 있는 이 오어사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기를 바라는 오어사 부주지 성주 스님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어사는 둘레길도 잘 돼 있고요. 경관도 수려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포항 시민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리시는데요. 이 모든 분들이 오셔서 마음의 힐링이 되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오어사를 좀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오어사 둘레길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분들도 잘 이용하는 산책로고 주변이 또 계절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둘레길을 걷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둘레길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맞아요.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레길은 오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데크로드라든지 원효교, 관여정, 메타스콰이어 숲, 망운정 또 맨발로 등이 있어가지고 지금과 같은 날씨에 딱 둘러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중앙에 오지가 있으니까 탁 트인 느낌도 들어서 날씨 좋은 날에 오사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길 권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포항의 천년고찰 오어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참 품고 있는 이야기도 재밌고 유물들도 볼 수 있어서 매력적인 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천년고찰이라고 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역사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원효와 해공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오어사가 친숙하게 다가왔고요. 또 천년을 이어올 수 있게 한 이야기들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저희가 오어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오어사 경내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오사는 이제 잠깐 그 창건 과정 설명드리면요. 1736년에 화재로 전소가 되었고요. 1741년에 이제 지철 스님께서 이제 화주가 되어서 절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오사의 정문격인 그 가항루에서 바라보면 대웅전을 중심으로 그 왼쪽은 관음전, 종무소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요사체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삼성각이라든지 산령각, 응진전 등이 이제 있습니다. 부소 감자로는 말씀드린 이제 자장암과 원효암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사 앞에는 저수지와 홍계폭포, 기암절벽 이런 멋진 풍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오어사에 자장 스님, 원효 스님 등이 거처 있다는 암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사에는 신라의 4대 조사인 자장, 해공, 원효, 의상이 수행한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 사찰의 북쪽에는 자장암과 해공암이 있고요. 남쪽에는 원효암, 서쪽에는 의상암이 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해공암과 의상암은 사라지고 자장암과 원효암만 남아 있습니다. 자장암의 경우는
그 산세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마치 자연의 경관 일부처럼 보이는데 풍광이 참 멋진 곳입니다. 네, 우어사를 창건했다는 자장율사 등이 수행했다는 암자도 우어사 근처에 있으니까 함께 둘러보면서 역사 속 인물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도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신라시대였기 때문에 경주에 절이 많았던 건 이해가 되는데 포항에도 이렇게 우어사처럼 유서 깊은 절이 있었던 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신라 시대 때 이제 그 뭐 선덕여왕이나 진평왕 때 불교를 많이 이제 숭배하고 선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주 지역에서도 많은 사찰이 지어졌고요. 우리 지역이 또 경주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우리 지역에 또 그 깊은 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많은 사찰이 이제 그 영향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보경사, 오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광에 있는 법광사, 그다음에 이제 흥에 그 있는 그 청곡사, 뭐 이런 사찰들이 이제 전부 다 신라 시대 선덕여왕 아니면 진평왕 때에 지어진 사찰들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천년사찰 오어사에 다녀왔고요.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오어사에 가서 그 진면모를 느껴보시고 오어사 주변 풍경도 들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포항의 천년고찰 오어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송정민, 출연 최용수, 성홍석, 작가 김소형, 연출 백종희, 진행의 아나운서 하승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